잠시만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드릴 건데 VPC와 루트 53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는 AWS의 네트워킹을 만들어주고 이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저는 우선 원래 VPC하고 루트 53 하려고 했는데 먼저 루트 53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루트 53은 AWS의 DNS 서비스입니다. DNS라고 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전에 한 번씩 들어보셨거나 공부해보셨을 것 같은데 도메인 네임 서버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나 일반 사용자가 IP 주소 대신에 도메인 네임을 사용했을 때 그 도메인 네임에 상응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서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라우터 53은 정확히 DNS의 역할을 하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라우터 53은 DNS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도메인 레지스트라라는 역할도 해요. 이거는 한국말로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께서 도메인 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주는 곳이 도메인 네임 등록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까지 이제 포함해서 가장 유명한 곳은 고데디라는 곳이고요. 한국에서는 가비아가 되게 유명합니다. 그리고 루트 53은 도메인 레지스트라 역할도 하고 당연히 이제 DNS 쿼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DNS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좀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은 DNS 쿼리를 하는 그런 플로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example.com을 물어봤을 때, 쿼리했을 때 54.2점, 22점, 33.44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클라이언트에서 IP를 가지고 우리 인스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라우트 53이나 DNS를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서 좀 첨부를 해봤는데요. 이제 라우팅이라는 것이랑 로드 밸런싱이라는 그 개념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라우터 13이 중간에서 계속 쿼리를 받고 있죠. 그리고 다른 AWS 리소스들 오른쪽에 있는 로드 밸런서나 인스턴스나 S3 클라우드 프론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서 서로에게 보내는 트래픽을 막 전달해주는 애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떠한 트래픽도 라우팅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제 DNS는 원하는 그 도메인 네임에 대한 IP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리소스와 그 도메인 네임을 매핑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로드 밸런서가 대신 받아서 그거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라면 얘는 그냥 DNS에 한번 쿼리했다가 클라이언트가 직접 요청을 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라우터 13이라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아이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WS에서 항상 강조하는 고가용성, 확장성, 그리고 완전 관리형 DNS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고 사실 저희가 도메인을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핸즈온에는 라우터 13이 포함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고 말 그대로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 등록 기관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리소스들을 이렇게 도메인 네임과 연결해주는데 이때 루터 13이 연결된 리소스들이 잘 살아있는지 헬스 체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AWS에서 가장 유일하게 100% SLA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고가용성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항상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궁금했어요. 이제 라우트 53은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서는 뭐 우리가 생성하는 게 없나? 리소스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제 생각대로 라우터 53 자체는 서비스가 맞는데 네, 라우터 53에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리소스들이 이제 기능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DNS 레코드, 뭐 호스팅 영역, 헬스 체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레코드라는 거는 혹시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router53.com에 이 도메인 네임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의한 그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설정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쿼리를 날렸을 때 어떤 값을 응답해야 되는지를 정의해 놓은 값이에요. 이런 도메인 레코드는 뭐 라우터 13이 아니더라도 그 표준이 있는데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네 가지 레코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A 레코드, 그리고 A 레코드, 그리고 C네임 레코드, 그리고 NS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용하실 때 좀 더 찾아보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그때 이제 공부를 하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터 시스템에서만 제공되는 특별한 레코드가 있는데요. 이 내용 바로 알리아스입니다. 알리아스 레코드는 도메인 네임을 AWS 리소스에 직접 연결하는 레코드예요. 그래서 도메인 이름과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요. 우리가 그 서비스에서 생성한 리소스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와닿을 수 있게 제가 그 콘솔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이게 레코드를 생성하는 콘솔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A 레코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알리아스라는 그 딸깍이를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든 다른 라우터 시스템 호스팅 영역 또는 이제 API 게이트웨이, 뭐 클라우드 프론트, 로드 밸런서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들에 할당된 도메인 주소나 뭐 IP를 직접 써주지 않아도 이런 것들 그냥 콘솔로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레스 레코드는 이렇게 설정만 해주면 만약에 IP가 바뀌거나 도메인 네임이 바뀌어도 알아서 자동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호스팅 영역인데요. 호스팅 영역은 레코드들이 여러 개 모인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냥 레코드를 포함하는 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팅 영역은 퍼블릭 호스팅 영역과 프라이빗 호스팅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이걸 좀 더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퍼블릭 호스티드 존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그 라우팅 하는 그 IP나 도메인 어드레스를 알려주는 그런 레코드를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PC 밖에서 클라이언트가 존재하고 이 VPC 밖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쿼리에 응답을 해주는 그런 루트 53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은 반면에 이제 VPC 내부에서 트래픽을 라우팅하는 레코드를 모아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클라이언트도 여기 내부에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애가 뭐 여기 api.example.internally IP가 뭐야? 하고 이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에 물어보면 그때 이제 프라이빗 IP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빗 IP로 이렇게 서로 통신하는 거죠. 네. 제가 이거 잘못 썼는데 이제 다음은 다른 마지막 리소스인 헬스 체크라는 겁니다. 헬스 체크라는 게 사실 다른 서비스에서는 뭔가 상태를 확인한다라는 행위 또는 그냥 기능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우터 13에 있는 헬스 체크라는 거는 리소스예요. 그래서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체크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게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헬스 체크는 리소스에다가 연결을 해서 생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스 체크를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제 라우터 시스템이 만약에 이곳이 만약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여기 헬스 체크가 여긴 죽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여기 살아있는 다른 곳으로 모든 트래픽을 다 연결해주는 그런 식으로 자동 재복구 기능이 루터 13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체크는 이제 리소스를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때의 리소스는 퍼블릭 리소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리소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VPC를 공부하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전체적인 그림? 이것도 간단한 그림인데 한번 들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루트 53이 있고 얘는 지금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VPC 안에 있는 리소스들 사이에 그 IP 쿼리나 뭐 도메인 등록 이런 거를 다 관리하는 역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루트 53은 글로벌 서비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루트 53은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핸즈온은 없어요. 루트 53은.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꼭 도메인을 구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핸즈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VPC였어요. 근데 VPC 내용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네, 프라이빗 IP 대역인데요. 퍼블릭 IP랑 프라이빗 IP 대역이 나뉘어져 있는 거를 이제 전에 배우셨거나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IP를 사용할 때는 표준적으로 정해진 대역을 꼭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역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숫자들을 꼭 외워야 하는 건 아니지만 프라이빗 IP 대역을 설정을 해줘야 할 때는 꼭 참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역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제 공인 IP로 사용하지 않는 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표준이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배경 지식은 CIDR, 사이더라는 것인데요. IP 주소 표현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이더라는 게 AWS 전반에서 사용되는 방식이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을 이제 옥텟으로 나눠본 쭉 풀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0이니까 다 뒤에는 0을 해줬고 이거는 10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이더 표현 방식이에요. 사이더 블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위에 있는 게. 그리고 슬래시 24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마스킹을 할 숫자의 개수인데요. 이제 총 8개의 숫자가 4개가 있죠. 네 묶음이 있죠. 그래서 32비트이고 그리고 슬래시 24라는 뜻은 이 32개의 비트 중에서 앞에서부터 24개를 가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0.0.0/24라는 IP의 범위는 우리가 앞에 숫자들을 가렸을 때 여기를 완전 자유로운 영역으로 두고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 서브넷마스크 192.168.0.0/24의 IP 개수를 구해보자 한다면 앞에 있는 24개의 비트를 지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비트 수는 8개가 됩니다. 앞에랑 동일하죠? 그리고 이 8개의 비트는 우리가 1 또는 0으로 설정해줄 수 있으니까 2가지 경우의 수가 되고 그래서 2의 8승 해서 256개의 IP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AWS의 구조인데요. 구조라기보다는 뭔가 지역 단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리전은 AWS에서 가장 큰 지역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콘솔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름 옆에 뭐 서울 이렇게 떠 있는 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가끔 막 버지니아 북부, 오하이오 뭐 이렇게 변할 때가 있어요. 지금 끄덕이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럴 때 되게 당황스러운데 아무튼 거기 있는 게 리전이고요. 그거는 이제 AWS에서 가장 큰 지역의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Availability Zon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이는 리전에 속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AG라고 부르는데 AG는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센터 하나를 AG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있고 그거를 묶은 걸 AG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AG가 여러 개 모여서 리전이 되는 거고요. 네, 신기한 거는 우리는 AG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데이터 센터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EA, EB, EC, ED 이렇게 4개의 AG가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찾아봐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진영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보안상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보통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그쵸? 누가 여기 가용료가 어딘지 알고 불 지르면은 이제 사용자들 컴퓨터 서비스 다 날아가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이었고요. 네, 사실 계속 또 나오니까 까먹어도 괜찮아요. 자, 이제 VPC를 설명을 해볼게요. VPC는 AWS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만의 개인 네트워크망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추얼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있죠. 가상 네트워크라는 뜻이고 가상이라는 건 논리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VPC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지역의 단위인 리전을 선택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리전 1에 VPC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고요. 리전 2에도 VPC가 이렇게 두 개 섞여 있습니다. 네, 사실 VPC 여러분들도 모두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AWS 계정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VPC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슬래시라는 이름으로 대충 하나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되게 놀라운 점은 이제 VPC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리전 단위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고 서울에는 하나밖에 이제 생성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나가 생겼구나 이럴 수 있는데 대시보드에서 모든 리전의 VPC를 한번 보시면 엄청 많이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 보고 엄청 시겁했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네, 자동 생성된 VPC나 기본적인 사용에는 전혀 요금이 과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추가해봤어요. 네, AWS가 자동으로 생성해줄 만큼 당연한 굉장히 기본적인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AWS는 VPC를 완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이제 초보들은 이런 게 있는지 자기가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쓰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AWS가 권장하지 않아도 뭐 이거 없으면 아예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VPC가 AWS가 등장했을 때부터 있었던 서비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VPC는 2011년에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VPC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전 세계의 AWS 사용자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고 해요. 뭔가 격리가 되긴 했지만 완전히 격리되지 않은 채로 관리가 되었고 이제 기업들은 AWS 사용하면서 이제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요구사항을 이제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AWS에서는 이 VPC를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원래 사용하던 EC2 클래식 플랫폼이라는 거를 제공을 같이 했었는데 VPC랑 2013년 이후 가입자들은 이 예전 버전인 EC2 클래식 플랫폼을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없게 만들었고 작년이죠. 2022년에는 AWS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모든 EC2 클래식 플랫폼을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VPC로 마이그레이션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뭔가 VPC 가상 어쩌고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맨날 보는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토폴로지에 등장하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리소스가 VPC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VPC 박스가 있으면 이게 VPC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세션을 듣고 나시면 이런 그림들의 구성이나 관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것도 입니다. 조금 더 복잡한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VPC 행동을 하려면 이론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VPC는 기본적으로 한 리전에 5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 리밋이라 원하는 경우에 조정을 해서 더 늘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VPC는 프라이빗한 네트워크였죠. 그래서 프라이빗 대역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블록을 5개까지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크기는 /16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사이드 블록을 하나만 지정을 해준다면 그 블록의 최대 크기는 /16이고요. 이제 15부터는 아예 생성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다음은 서브넷인데요. 서브넷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VPC의 작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AWS용은 아니고요. 서브네팅이라는 게 네트워크 이론에서 IP 주소 공간을 나누는 행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 지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VPC의 IP 주소를 서브넷은 VPC IP 주소를 다시 한 번 더 나눠서 리소스가 배치되는 실질적인 공간을 이제 만들면 그게 이제 서브넷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브넷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웠어서 이런 비유를 준비해봤어요. 먼저 VPC를 셰플 중인 대강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봇들은 셰플을 들으려면 좌석을 모두 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대강당이 VPC라면 봇들은 리소스가 되고요. 그리고 의자는 IP가 됩니다. IP를 할당받아야 리소스가 이제 다른 리소스들과 통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챕터를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대강당은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좌석이 몇 개 있는지 정해져 있고요. VPC도 마찬가지로 대역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의 전체 의자 중에서 좌석 구역이 여러 개를 이제 소규모로 갖듯이 이제 서브넷도 VPC에 포함되어 있는 IP 대역 중에서 이렇게 작은 범위로 IP를 할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게 서브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죠? 네. 그 대강당 비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등장하니까 완전히 잊어버리지 말아주시고 이제 서브넷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론 소개를 드리면 VPC는 리전 단위에 속하는 그런 리소스였죠. 근데 서브넷은 AG 단위에 포함되는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콘솔에서 서브넷을 생성할 때 가용 영역, 그러니까 availability zone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정 안 해주면 이렇게 아마존이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라는 말이 써있어요. 필수라는 뜻이겠죠.
다음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입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이고요. 요거는 인터넷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대형당이 다시 등장했는데요. 네, 대형당에서 밖으로 나가는 부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하죠.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VPC와 인터넷, 그러니까 뭐 대강당 안에서와 이제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요. 여기 보면 되게 문같이 생겼죠, 게이트웨이. 그래서 여기 안에 VPC 안에 있는 리소스들이 인터넷을 가려면 이렇게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간다고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자 이거 뭐 모서리라고 하죠. 모서리에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네. 아무튼 대강당으로 다시 돌아오면 2층 벽의 것들은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데 1층 봇들과는 달리 이제 자기 층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층을 거쳐서 나가야만 하죠. 네, 서브넷에서 인터넷에 접근하는 법도 이것과 비슷한데요. 2층 구역에 있는 봇들이 1층을 거쳤던 것처럼 어떤 서브넷은 다른 서브넷을 거쳐야만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통해서 인터넷을 나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그 다른 서브넷을 거쳐야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서브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 여기가 2층이고 여기가 1층이었는데요. 제가 서브넷 이름을 1층 서브넷과 2층 서브넷 이렇게 지었다고 했을 때 계단이라는 무언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 무언가는 항상 1층 서브넷에 있고요. 1층 서브넷을 통해야 대강당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다른 서브넷을 거쳐서 인터넷으로 통할 수 있는 서브넷을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해요. 그리고 직접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할 수 있는 걸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에 속한 리소스는 반드시 퍼블릭 서브넷을 거쳐서 인터넷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살짝 헷갈릴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상으로 여기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리소스가 그냥 바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하면 그럼 여기가 뭐 퍼블릭 서브넷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는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일단 라우드 테이블이라는 게 뭔지 알아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서브넷, 그러니까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차이는 라우드 테이블이라는 녀석인데요. 서브넷에는 반드시 라우드 테이블이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라우드 테이블은 그 네트워크 이론에서의 라우터 하드웨어 장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목적지를 이용해서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 서브넷에 이 그림처럼 그 라우트 테이블이 서브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때 연결된 라우트 테이블이 외부 IP를 향하는 트래픽을 너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가면 돼 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녀석이라면 그게 연결된 서브넷은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라우트 테이블이 외부 IP로 향하는 트래픽을 너 그냥 내부로 가 또는 이제 뭐 다른 서브넷으로 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알려준다면 그 라우트 테이블이 연결된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얘는 연결을 안 해주죠. 이 라우트 테이블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라우트 테이블은 VPC를 생성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리소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녀석은 이제 데스티네이션과 방향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VPC를 제가 대시보드에서 확인했다고 이제 상상을 해주세요. VPC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기본 생성된 VPC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이드 블록을 확인해 보면 이 VPC는 이런 대역을 이제 할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VPC에서 자동 생성된 라우트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이 라우트 테이블에서 라우팅을 이제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 대역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VPC 내부의 IP죠. VPC 내부 IP는 로컬로 가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제 VPC가 할당받은 IP, 사설 IP인 경우에 그쪽으로 가는 요청이 오면 이 VPC 내부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VPC 내부에서 프라이빗 IP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리소스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0.0.0/0인데요. 요거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에서 다른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IP와 데스티네이션과 이제 대상을 정해주지 않은 모든 IP들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2.31.0.0/16에 포함되지 않는 IP는 항상 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탭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부 트래픽은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돼 있네요. 그쵸? 그러면 이 라우트 테이블이 연결된 서브넷은 어떤 서브넷일까요? 들렸어요. 맞아요. 퍼블릭 서브넷이 됩니다.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서브넷의 기본 라우트 테이블이 정해져 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한 번도 서브넷에 라우트 테이블이나 VPC는 당연히 연결돼 있겠고 라우트 테이블 연결해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VPC 만들면은 기본 라우트 테이블이 생기고요. 그리고 여기 서브넷 연결을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보면 명시적 서브넷 연결과 명시적 연결이 없는 서브넷 리스트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제가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는데도 이 서브넷 연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이 형태가 다르다거나 속성이 다르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브넷 만들 때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연결된 라우트 테이블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퍼블릭 서브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VPC에서는 이제 리소스 맵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서브넷이 어떤 라우팅 테이블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라우팅 테이블은 어디를 향하는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라우터 테이블 클릭하니까 여기에 연결이 돼 있대요. 인터넷 게이트웨이죠. 그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이 4개의 서브넷이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4개의 서브넷이 퍼블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라이빗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서브넷인데요. 저는 새로운 라우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라우트 테이블에서는 외부 트래픽에 대해서 어떤 방향도 명시해주지 않도록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서브넷은 프라이빗 서브넷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VPC 이론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주실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VPC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서브넷 만들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 인증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그 발표 자료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거 보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하면서 생길 테니까 일단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쉴까요? 그리고 한 16분부터 핸드폰 편하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